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번째 강의 이후 지난 2주 동안은 총선 때문에 철학사이다 강좌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2주밖에 안 되었는데요. 꽤나 오랫동안 여러분과 대화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예, 오늘은 5번째 강좌 마키아벨리 공화정의 비루트를 말하다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강좌를 잠시 정리해보자면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 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정치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자질을요, 비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질이 중요한 정치 지도자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군주들인데요. 바로 새로운 국가의 설립 자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농고에서 밝히고 있는 공화국의 비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사 농고가 쓰여진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512년 피렌체 공화국이 무너지고 메디치가 왕정이 복고되면서 공화국에 헌신했던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에 의해 쫓겨난 이후에요.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로렌초에게 헌정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현실은 마키아벨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키아벨리에게 돌아온 건요,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였고, 이로 인해서 고문까지 당하고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사 농고는 이렇게 메디치가에 의해서 쫓겨난 마키아벨리가 인문주의자들, 특히 열렬한 공화주의자들과 교류하는 동안 썼던 책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로마사 농고 10권을 썼는데요. 이 농고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로마사에 대한 일종의 평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왜 공화정의 위대함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공화국이야말로 인간이 자유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마키아벨리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형성한 자유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 개념과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마키아벨리가 믿은 인간의 자유란 인간 개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요, 항상 공동체 전체로서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역사적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단지 자유로운 공화국만이 인간의 자유와 공동체의 위대함을 실현한다고 인문주의자들이 믿었던 거죠. 마키아벨리 시대의 주역이었던 인문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이 믿었던 자유, 이 자유는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 세운 자치정부, 그리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하고 믿었고, 이런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구성원들 간의 독립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공화국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던 거죠. 한마디로 자유로운 공화국에서만 시민들이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인간 자유의 본질은요, 공동체의 자유이고,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 누리는 자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일까?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공화국이란 무엇보다 외부 세력의 어떤 억압에도 독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 마키아벨리와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노예적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외부 세력에게 독립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정치 공동체가 얼마나 자신의 영광을 달성했는가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최선의 조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거로 한 공동체가 이룬 자유의 정도가 공동체가 달성한 위대함의 어떤 척도라고 보았던 거죠. 마키아벨리는 국가가 이루는 이런
위대함과 영광이 국가를 불멸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불멸한다는 것. 이게 사실 영원하다는 것과 좀 다른 거거든요. 영원하다는 거는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지만 불멸한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최대한 자신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남겨서 지속되도록 만든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 한 국가가 진정한 영광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이렇듯 그 국가는 불멸하는 명예와 함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인간의 역사에서 불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가 이루어 놓은 위대함과 그 영광 때문이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할 때 지금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로마가 어땠고 뭐 그리스가 어땠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그건 뭐냐면 그 문화가 이루어 놓은 어떤 영광과 위대함 때문에 그것들이 불멸하고 있다는 증거에 되게 가깝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영광을 달성하는 일이야말로 한 군주나 국가가 마키아벨리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요. 이 지상과 세계에서 죽음을 모르는 삶과 시간 속에 지속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사회의 기본 성향이 마키아벨리가 꿈꿨던 자유로운 공화국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민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자유와 이익이 좀 우선하는 편이고 시민들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도 공동체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는 게 마키아벨리의 공화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이런 공화국이 왜 강력한 비루트를 발휘하는 정체라고 보았던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이 공화국에 강력한 비루트를 심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혁신적인 발상, 사회 갈등이 공화국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사회 갈등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플라톤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평화롭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질서가 있으며 사회는 이를 따를 때 강건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뭐 우리 사회만 해도 그렇죠. 사회 갈등 일어나면 아유 시끄러워 죽겠다고 쟤를 맨날 또 그런다고 막 제발 좀 그만두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쓰는 흔한 표현이 있죠. 국론을 분열시킨다.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론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막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사실 이와는 전혀 다른 역발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논고 제1권 2장부터 5장 사이에서요.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이 말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읽어보시라 이 뜻입니다.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때로는 사회에 이롭게 작용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힘의 균형을 맞추며 이런 갈등을 조직화하는가이지 사회 갈등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마키아벨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서로 다른 계급이 갈등하고 있는 국가가 한 계급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보다 훨씬 덜 부패한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주장의 근거를 로마의 역사가답게 로마의 역사에서 찾아내는데요.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공화국이 되기 전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 하면 타르키니우스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이 공포 정치를 기반으로 어떤 참주 정치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 타르키니우스가 이 참주 정치를 실행하면서 귀족들을 견제하니까 이 오만하던 원로원의 귀족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당시의 평민들과 연대해서 왕가에 대항하면서 공화국으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왕가가 사라진 이후에 역시나 사라지고 나면 역시 남는 세력은 오만해지기 마련이죠. 귀족들이 다시 오만해졌고 평민과 귀족의 불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귀족들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창설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호민관 제도입니다. 평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호민관에게 높은 권위와 명예를 부여했죠. 그리고 호민관들은 평민과 원로원의 중재 역할뿐만 아니라 왕가를 대신해서 탄생한 집정관까지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에서 있었던 이 평민과 귀족들의 내부적 대립이 로마 공화국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더욱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법률이 이들 간의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일어났던 계급 갈등이 명확한 법률 탄생, 그러니까 성문법의 탄생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한 계급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국가보다는요, 서로 다른 계급이 갈등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정체가 더 훌륭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합정체라고 부릅니다. 마키아벨리는요. 마키아벨리는 한 계급이 지배하는 좋은 정부를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적이라는 세 가지 정체로 제시합니다. 이 정체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정부이긴 한데요. 한 계급이 지배하기 때문에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무정부 상태로 쉽게 부패해버린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가 커다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계급들이 어울려서 서로 견제할 때 사회는 역동적이 되고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죠. 이런 까닭에 마키아벨리는 위의 정체를 모두 섞어놓은 혼합정부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가 위대한 국가였던 것은요,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 갈등을 통해 이 세 계급 모두가 다, 이 세 정체 모두가 다 혼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가 세습군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공화국을 형성했을 때 애초의 의도는 공화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왕 대신 2명의 집정관을 두게 되는데, 이렇게 집정관과 원로원이 있게 되면서 군주정과 귀족정의 혼합정부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귀족들이 부패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호민관이 평민들을 대표하게 되면서 로마는 민주정의 형태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 세 개의 정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모두를 혼합한 정부로 탄생하면서 로마의 정부가 아주 강력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 정부가 그러면 왜 그렇게 효과적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가 지적해주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첫째, 사회 갈등이 정치 체제 내에서 조직화된다는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광장과 거리에서는 귀족과 인민들 사이에, 평민들 사이에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권력 투쟁 끝에 이들은 마침내 그 평범한 평민들에게도, 인민들에게도 대표권을 주기로 했고, 이후에 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대표자들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갈등 자체를 제도적으로 조직화해냈다는 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혼합 정부를 가진 사회는요, 항상 서로 다른 계급이 갈등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늘 정치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계급이 지배하고 있는 평온한 사회보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이나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계급 갈등 속에서 늘 변하는 환경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 자체가, 평온했던 정체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았을 때보다 어떤 이 혼합정부가 위기를 다루어내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농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귀족과 인민 간의 내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자유롭게 된 제일 중요한 원인을 비난하고 그 내분이 만들어낸 좋은 결과보다는 내분에서 비롯된 분란과 소동만을 고려하는 듯하다. 그들은 모든 공화국에 두 개의 대립하는 파벌, 평민과 부자가 있다는 점과 로마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법률이 그 불화 때문에 제정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모범적 처신은 좋은 교육에, 좋은 교육은 좋은 법률에, 좋은 법률은 많은 이들이 분별 없이 비난하는 대립과 불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 결과를 엄격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 대립이 공동선의 유해한 추방이나 폭력보다는 공공의 자유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회 갈등이 사회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끼리 서로를 견제하며 갈등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 마키아벨리의 발상. 우리 맨날 뭐 사회가 분열되었다, 국론을 통일하자 맨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포인트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들의 갈등을 없애기보다는 그 대립을 부각시키고 그 해결을 명확히 제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제도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말해 법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사회에 이 갈등이 이롭다는 이 발상. 그리고 이런 갈등이 오히려 사회를 더 강건하게 만들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비루트를 공화국에 심게 될 것이라는 이 혁신적인 발상. 이 발상에서 정말 혁신적인 건요, 저명한 마키아벨리 연구자 켄틴 스키너가 밝히고 있듯이요, 공화국에서 비루트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비루트를 획득하고 자유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공화국의 자유를 해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비루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그런 시민의 비루트가 발현되는 핵심이 갈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표현된 법을 존중하고 누구도 그 법 위에 올라서려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한 국가가 생명력을 얻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것은 오직 한 사람의 비루트나 혹은 어떤 법률의 비루트에 달려있다. 로마사 논고에서 마키아벨리는요, 이런 시민들이 힘을 발휘하는 정부가 군주가 지배하는 정부보다 훨씬 낫다는 자신의 믿음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군주는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의심 섞인 눈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시민은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주보다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덜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좀 덜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군주이든 공화국이든 훌륭한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군주가 이런 짓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군주보다 사력 있고 안정적이며 더 건강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군주보다 법의 구속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법의 규제하에 있는 인민들은 잘 정비된 제도를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군주보다는 훨씬 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관리 선출에 있어서도 더 나은 결정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요, 전체로서의 시민들이 모두가 증진하려는 공동선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있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면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를 통해 내보이고자 했던 것은요, 공화국 내의 지도자의 덕목도 있지만 공화국을 유지하는 시민들의 덕과 그 덕의 핵심인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한 공화국이 부패되지 않는 정체를 만들고자 하려면 지속적으로 사회 갈등을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해주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마키아벨리는요, 로마사 논고에서 시민들의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대로 포용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갈등이 정부의 관심밖에 있게 되고, 이런 일이 지속되면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민들이 로마의 도시를 떠난 사례들을 갖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좋은 정부는 반드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대 이론에서는요, 알버트 허시만이 항의, 탈퇴, 충성심, 그러니까 voice, exit, loyalty라는 조직 이론에서 이 조직이 있을 때 어떤 조직원이 조직을 향해서 어떤 항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면 그 조직원은 계속 그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조직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조직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국가일 경우에는 그 극단적인 탈퇴 형태가 바로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죠. 장강명 씨가 쓴 소설 한국이 싫어서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제 한국이 싫어서 떠난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이 싫어서의 경우 단지 소설은 소설이다가 아닌 듯합니다. 이 실제 현실에서도 이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키아벨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일은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허시만은 조직이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조직에 남게 되는 유일한 유의는 뭐냐? 그러면 충성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 지도자가 이런 충성심만 강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농구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라. 제도적 해결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마키아벨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잘 정비된 제도를 가진 공화국의 힘을 언급하는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말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잘 조직된 공화국은 필연적으로 유능한 통치자가 잇따라 출현하게 되며 그 결과 국력이 크게 신장된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